반갑습니다. 김종현입니다. 오늘 상동고등학교 국어 영역 궁금하신 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내신 대비하면서 상동고등학교 어떻게 시험 대비해야 되는지 작년들 시험지하고 같이 함께 비교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시험지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상동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맡아서 하면서 상동고등학교에 대해서 느낀 점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이제 최신 시험지죠. 작년과 올해 옆에 두고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보이시죠?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비교했어요.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시험이다. 그렇죠? 2학기 중간고사에 2023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2024는 일단 비워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할 시험이니까. 그렇죠? 자, 한번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일단 상동고가 특이한 점은요. 지필하고 수행 비율이 바뀐다. 원래 1학기하고 2학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동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지필 수행 비율이 48, 52 자, 올해는 45%, 55%로 수행 비율이 높았다가 자, 2학기로 가게 되면 지필 수행 비율이 동일해진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올해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지만 수행평가 신경 쓰셔야 한다. 아마 지필평가 잘 본 친구들 중에서 나 수행만 망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위로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중요한 건 등급이지 지필 점수는 아니다. 그럼 우리 또 역으로 얘기하면 상동고에서 지필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수행으로 다시 만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행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2학기 때 지필 수행 비율이 50이니까 50대 50 둘 다 잘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평가 잘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인원수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명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인원이 좀 줄면서 1등급 수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9명 정도가 되겠네요. 지필고사, 객관하고 서술형의 비율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서술형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1학기 때 어땠습니까? 객관식 100%, 서술형 없었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서 서술형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2학기에는 우리도 서술형을 만나게 됩니다. 3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고 12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서술형이 출연을 할 확률이 높고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대비해야 됩니다. 2학기에는. 자, 그리고 상동고등학교 문항수 22, 24. 그죠? 2학기는요 22문항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올해 2학기 중간고사의 문항은 22문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다른 학교보다는 문항수가 좀 적다. 그래서 시간적 압박이나 우리가 이 시험장에서의 어떤 긴장감, 많은 텍스트를 짧은 시간에 소화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적을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송래호 같은 경우는 26문항씩 된단 말이지. 26문항에 비해서 문항당 배점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사소한 실수가 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항수는 비슷할 것 같다. 1학기 기말고사 때와 비슷할 것 같다. 22문항 정도. 하지만 서술형 3문항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객관식은 19개밖에 안 되는 거야. 실수해서는 안 된다. 특히 1등급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 객관식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 오케이. 자, 넘어가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문항 유형을 제가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아직 올해는 2학기 중간고사가 보지 않은 시점, 2학기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시점이니까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분석을 좀 해왔어요. 자, 22문항이고 1번부터 6번까지가 가시리, 진달래꽃, 서경별곡의 통합, 그렇죠? 복합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시리의 특징, 진달래꽃의 특징, 서경별곡의 특징, 우리가 분절해서 외우면 안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 둘의 차이점이 뭐지? 이 둘의 공통점은 뭐지? 이거 세 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대립지점과 공통점은 뭐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작품들을 공부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가시리는 가시리대로,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대로, 석영별곡은 석영별곡대로 끊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통합 문제, 1번부터 6번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 이런 통합 문제 만나면 상당히 곤란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미리미리 뽑아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7번에서 13번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저가 이게 작년 생각이 나요. 작년에 내신 대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로봇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가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항이 없어요. 문항.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 원래 학교 시험 범위가 나오면 우리가 역대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기출 문항들이 있단 말이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닷컴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시험 문제 다운받는 곳들 있잖아. 거기에 TRS가 없어. TRS가 없었고 이게 굉장히 소설이 깁니다. 그래서 전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전문 중에 어떤 파트가 출제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야? 문항도 없어. 전문인데 뭐 이거 한 번 읽는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파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뭐 너무나 막연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외부 지문, 정말 막연하게 문제도 없고 어떤 기출 이력도 없는 아주 긴 산문 같은 것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문항들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팀하고 TRS 돌보고 있습니다. 문항 만들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TRS가 저한테는 제 폴더에는 고이 모셔져 있는데 또 출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못 써먹고 있어. 그래서 나오면은 제가 써먹을 건데 어쨌든 이런 조금 생소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4에서 18 상춘곡 산이날 보이죠? 또 세 작품의 복합. 이런 복합 지문들 공통점과 차이점 잡는 연습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 다음에 19에서 22 춘향전. 근데 춘향전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교과서 외부 파트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좀 까다로웠던 문항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술형이 상춘곡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해서 또 서술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 대비도 잘 해놔야 된다.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상동고등학교 작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을 좀 살펴봅시다. 어떤 문항이 1등급을 좌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잔 말이야.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고 내가 부천에서 상동고 말고도 여러 학교의 시험지들을 많이 보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해 주자면 난이도는 상상이다. 상상. 최상까지는 아닌데 상상의 난이도를 나는 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왜 어려웠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보기가 아예 외부 지문이야.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장수산이 출연했고 이 장수산은 해석 자체가 안 돼. 방언도 굉장히 많고 읽어보면 어때? 벌목정정도 힘들고 큰소리 베어짐즉도 하이 맹아리 소리 찌르노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산이날 에워싸고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이었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보기의 작품도 그렇고 이 시험 범위의 작품도 그렇고 주제는 탈속, 속세를 벗어나려고 함이야. 주제는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내가 조금 더 편한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할게. 이 탈속은 다른 말로 해서 평온함이야. 평온함.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는 마음이 탈속이야. 우리 속세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뜨겁게 반응하고 가볍게 반응한단 말이지.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슬퍼했다가 또 금방 막 시끄럽게 막 왈가왈부하고 그런 어떤 일일비의 정서와 반대되는 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함, 어떤 변하지 않는 태도, 평화, 고요 이런 것들이 탈속이야. 그래서 우리 도사 생각하면 돼. 다 고요하게. 도사가 이런 모습 상상돼? 정말로? 이런 거 없잖아. 도사는 항상 그렇구나. 그지? 그리고 항상 그 고요의 공간. 그래서 탈속의 공간은 어떻다? 굉장히 고요하다 이거야.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움을 유지하려는 삶. 속세의 일들에 초연, 반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게 탈속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들어가 보자고. 이 보기는 왜 탈속이었냐면, 자, 일단 산이 굉장히 고요하다. 보이지? 자, 앞에 부분 보면 소리가 찌르렁 날 법도 한데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상황이야. 깊은 산의 고요가 뼈를 저리울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고, 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조합해보자. 청각적 이미지. 고요한 곳에서 하얀색 겨울밤이지. 눈이 막 내리는 겨울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달도 떴어. 분위기 장난 아니다. 달이 흰듯, 그지? 달이 흰색의 어떤 빛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겨울밤에 달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나서 웃었던 그 내음새를 죽고 있다. 자,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승려의 모습을 담고 싶다. 이 승려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승려의 모습, 태도가 어떠니? 6판 졌는데 웃고 있어. 이게 탈속이야. 이게 초연한 거야. 우리 속세의 사람들, 한 판만 져도 어때? 바로 분노하지. 여기 있는 이 중은 6판 져도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일일비하지 않는 태도. 이 탈속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탈속의 정서, 이 탈속의 모습을 내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화자는 어때?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 나는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견딜 거야. 언제까지? 이 중의 모습을 배울 때까지, 이 탈속의 태도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이 고요한 장수산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법한 오해들이, 일단 첫 번째, 이거 외로운 건 아니야. 봐봐. 여기에 보면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 우리가 고요하고 고독감을 같이 읽으면 안 돼. 고요는 조용한 거잖아. 고독감은 외로운 거란 말이야. 있지? 자, 그럼 여기는 고요함 속에서 내가 탈속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지, 외로워서 이 고독감을 떨쳐버리려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나가 일단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 아니다. 여기 역시 탈속의 정서를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기의 장수산과 여기 보기의 장수산을 얘기해야 되네. 나의 산과 보기의 장수산 모두 이제 고독감을 느끼고 고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미리 얘기를 좀 해주고, 자, 그리고 회상도 드러나지 않았어. 오히려 탈속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의 내음새를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나의 과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으므로 회상도 제껴버립시다. 자, 그리고 3번 금음달에 자연과 하나가 되지 못한 슬픔, 그리고 보기는 달에. 자, 일단 보기를 보면 이 보기에 있는 달 있지? 달이 어디 있니? 여기네, 달.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이렇다. 이 달은 아름답고 고요한 장수산의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는 소재이지, 이 달이 슬픔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틀렸다. 보기만 봐도 우리가 3, 4, 5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네. 그렇지? 자,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보기에 물론 탈속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드러나긴 했는데 점층적이 틀렸어. 이게 참 2번이 어려웠지. 2번 선지 되게 많이 찍었다. 점층적이라는 것은 레벨, 준위가 있어서 단계적 심화가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탈속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 한층 더 탈속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 더 한층 더 탈속의 정서를 느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준위적, 점층적인 심화가 일어나야 점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상동, 부천, 서울, 한국,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점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탈속의 경지로 가려는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게 점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지울 수가 있다. 보기가 아닌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점층이 맞다 이거야. 이거는 최소한의 생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점층적으로 가족과의 삶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평화의 경지, 어떤 탈속의 경지, 그냥 왔다 가는 삶이여라는 이 초연함, 달관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점층적인 시상적의 방식이 맞지만 보기가 틀렸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우리가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가 또 쉽지 않았고 이 보기의 시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번이 정답이냐? 여기에 보면 감각적 이미지가 뭐가 쓰였니? 우리 감각적 이미지라면 뭐가 있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지. 자, 여기에서 쓰인 감각적 이미지는 좋아요. 시각이다. 5개의 오감 중에는 시각이 쓰인 거야. 자, 왼쪽에 있는 보기는 어때? 첫 번째, 청각. 그치? 다리, 희다, 시각. 거기다가 매음새, 후각.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청각도 드러나고 시각도 드러나고 후각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가 하나, 감각적 이미지가 3개. 훨씬 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했다. 맞다. 맞니?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그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5가지로 다 구분을 했어야 됐고 하나인지 다양한지까지 구분했어야 하는 좀 까다로운 문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팁인데, 자, 여기서부터 팁이야. 이 정지용 장수산 있잖아. 이 정지용 장수산이 사실 작년도 고3 3월 모의고사에 나왔어. 이게 2학기에 출제가 되기 전에 그해 3월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 2학기 어떻게 대비해야 돼? 3월달, 6월달 고3 모의고사들 있지? 그거 봐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는 작품들, 올해 출제된 교육청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 3월에 나왔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작년 3월에 이미 나왔었다 이거야.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아. 이 정지용 시인이 우리한테 어떤 시로 유명하지? 우리한테는 그 정지용의 향수 있죠, 향수. 그러면은 정지용의 이미지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얼룩배기 황소라던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던가. 정지용의 시는요, 원래 감각적 이미지가 많은 게 특징이야.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수라는 시도 보면 뭐 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울고, 그치, 검은 긴 머리 누이의 머리도 검은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밤하늘엔 성금 별들부터 시작해서 정지용 시인은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들을 잘 사용하는 시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번 선지를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정답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 중요한 작가들은 미리 좀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 피지컬도 좀 쌓으면 좋고, 당해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 작품들은 미리 좀 살펴보면 좋겠다까지야.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넘어가 볼게. 이번에는 16번 상춘곡인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내가 뽑아왔어.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얘는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있었으니까 정답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자, 3번을 봐봐.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인데, 우리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지고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나와 있어. 3번 떨어지는 꽃밑을 보며 아쉬워하고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얘가 정답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생각은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정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야. 노을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지금 해당 문장도 이 청양과 낙홍, 꽃잎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꽃잎들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 봄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이 봄날의 완상, 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3번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유가 이 무상감.
이게 좀 있어 보이는 단어다 이거야. 그래서 맞지 않나? 무상감? 약간 뭐 이제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막 허허허 이런 게 무상감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우리가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의 단어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둬야 돼. 이 국어 시험에서 무상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너가 그냥 덧없음이라던가 뭔가 현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무상감이냐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무상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없을 무거든. 그리고 항상 상이야. 그래서 무상감은 항상이 없다. 조금만 의역해 볼게.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무상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상감, 인생 무상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사라졌을 때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아니면 영원할 줄 알았던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국의 상황에서의 느끼는 슬픔, 맥수지탄이라던가 이럴 때 우리가 무상감을 느낀다는 거지. 우리가 가끔 뭐 예를 들어서 도박하다가도 도박으로 돈을 날리면 인생 무상의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인생 무상이다. 왜요? 영원할 줄 알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거든. 그럴 때 느끼는 게 무상감이야. 그래서 너가 무상감을 표현할 때는 뭔가 그렇게 볼 수 있지도 않나? 그게 아니라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을 잃었나? 이 사람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을 지금 잃었나? 를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상감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을 빠르게 정답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두 문항을 좀 살펴봤다. 자, 좋아. 그래서 1등급 전략은 이런 거야. 첫 번째로는 TR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외부 지문들, 외부 지문 중에서도 찐 외부 지문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아예 풀 문항들이 없거나 선생님들이 해당 지문을 어떻게 출제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그 작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 능력, 그리고 그 작품을 내가 주제하고 상황으로 잘 나눠서 흡수할 수 있는 전공법이 중요하다 이거야. 암기는 소용이 없고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중간고사 때와는 다르게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 대비를 미리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올 만한 서술형 문항들을 뽑아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봐야 되고, 적은 문항수, 배점이 높다는 얘기겠지. 실수에 유의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 개념어들, 내가 현장에서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들 미리미리 정리하면서 피지컬을 좀 쌓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그치? 우리 당해 올해 3월, 6월 모의고사 미리 살펴봐야 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작품들 간의 비교 대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다가 공통으로 묶여서 나오고 계속해서 여러 작품들이 하나로 묶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품을 따로따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해당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어때? 우리 JH 국어연구소의 선생님들이야. 내가 오늘 딱 나왔고 옆에 우리 윤주현 선생님, 이지우 선생님까지. 우리도 상동고등학교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시청한 상동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전부 다 1등급 받기를 바랄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공책에 적어놓은 다음에 공부할 때 전략으로 사용하도록 해. 알겠지?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안녕!